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후삼국시대 궁예와 왕건을 식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답이 나왔는데, 하나는 궁예는 포악하고 왕건은 온건하다, 선악의 눈으로 보고 있죠. 다른 하나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TV 사극을 통해 보고 있는 거죠. 하긴 김부식이 삼국사기도 흑백논리 선악 이분법을 애용하고 있죠. 궁예는 신라의 왕자였으나 아주 어질지 못하였다. 천하에서 가장 극악한 자로 신하에게 버림받았다. 자초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런 흉악한 사람이 어찌 우리 태조와 겨룰 수 있겠는가. 단지 왕건을 위해 백성을 몰아다 준 자에 불과했다. 아무리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고 김부식이 유학자고 신라계라 하더라도 궁예를 천하의 악한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삼국 시대 주역의 하나인 궁예를 악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그 결과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의 하나가 쪼그라져 버리는 거죠. 과연 궁예가 그렇게 형편없기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꿈과 영웅적인 면모는 전혀 없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선악잣대를 빼고 폭군으로 알려진 패장 궁예와 승장 왕건의 진면목을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 시대는 9세기 말부터 약 50년 동안인데요. 골품제 신라가 붕괴되며 전국 각지에서 20여 명의 호족들이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천하를 다투는 혼란기였죠. 그러나 중국 등 외부 간섭 없이 내부 경쟁을 통해 고대 국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전환기였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시기이기도 하죠. 궁예의 출생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47대 허난왕 또는 48대 경문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출생에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단호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나 있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 지붕의 흰빛이 긴 무지개처럼 하늘로 뻗었다고 하죠. 일관이 불길한 징후라고 말하자 왕이 궁예를 죽이라며 사람을 보내죠. 사자가 가서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빼앗아 집 밖으로 던졌는데 유모가 몰래 봤다가 실수해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애꾸가 됩니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도망가서 고생하며 키우죠. 그런데 10여 세가 되어도 물정 모르고 놀기만 하니까 유모가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들키면 둘 다 위험하다고 걱정합니다. 궁예가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며 영월 3달사로 들어가 스님이 되죠. 왕의 핏줄이지만 나라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유모를 어머니로 알고 크다가 절에 숨어 살아야 했으니까 가슴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맺혀 있었겠습니까? 분노와 반항심, 헝그리 정신이 꽉 차 있었겠죠. 훗날 자기 뿌리인 신라를 멸도라 부르며 적대시합니다. 결국 현상 타파, 이상주의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반면 왕건은 바다무역으로 거부가 된 송악 호족 왕룡의 맏아들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천하 진출도 순탄했죠. 500년 왕도 개성이 독특한 모습 영상에서 다뤘듯이 왕룡이 송악을 궁예에게 바치고 바로 참성을 쌓자 궁예가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고 왕건을 바로 참성 성수로 삼죠. 20살에 수도의 성주가 된 거죠. 그런 왕건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과 겸손하게 융화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올리는 것이잖아요. 궁예와 달리 성과지향 현실주의자가 된 거죠. 스님 궁예는 계율에 구애받지 않고 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까마귀가 입에 물고 있던 물건을 궁예의 바릿대 안에 떨어뜨렸는데 상아로 만든 점대에 임금 왕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자부하였다고 하니까 이미 가슴속에 큰 뜻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때 신라는 거듭되는 홍수와 가혹한 세금으로 도적대가 들끓으며 반란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궁예가 진성여왕 5년 죽주군벌 기원을 찾아가죠. 그러나 기원이 대우하지 않자 다음 해에 북원군벌 양길이 휘하로 들어갑니다. 양길은 궁예를 중용하죠. 군사를 나눠 북원 동쪽을 평정하게 합니다. 궁예가 치악산 성남사에 주둔하면서 지금의 영월, 평창, 울진 지역을 점령하고 이어 명주에 무혈 입성하죠. 그때 강릉은 무혈왕 김춘추의 직계인 김순식이 명주 군왕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선조가 왕이 다툼에 패해 강릉으로 내려온 이래 수차 반란을 일으켜 토벌되었는데도 100년 넘게 꿋꿋이 명주 지역을 지배해온 토착 군벌이었죠. 훗날 고려 태조 왕건에게도 10년을 항전하거든요. 이만큼 초강성 세력이었는데 궁예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하니까 궁예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무렵 궁예는 완전 모범답안이었습니다. 병사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상벌이 공정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진성여왕 8년 궁예가 장군을 칭하는데요.
신라 말 군웅 중에서 처음으로 군사가 3,500명이었다고 하죠. 불과 2년 만에 독자 세력을 이룬 거죠. 다음 해에는 동해를 끼고 북상해 인제, 화천, 철원 등 강원도 북부를 점령하고 철원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양길이 원주를 뺀 강원도 전역과 경상북도 북부를 장악한 거죠. 또 예성강 서쪽 황해도 지역에서도 일부 투항하는데 왕건 부자가 귀부한 것이 이때죠. 효공왕 5년에는 궁예가 고려를 건국하고 왕을 칭합니다. 후백제 견훤보다 1년 늦었죠. 나라 이름 고려는 삼국유사 연표에 고려로 되어 있지만 삼국사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고려 국명이 언급되는 것을 피한 것이겠죠. 대신 궁예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날 신라가 당해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 옛 도읍은 무성한 잡초로 꽉 차 있다.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궁예의 정치적 배경과 내면 의식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국호 고려는 고구려와 같은 이름입니다. 고구려는 전부터 고려라는 이름을 혼용하다가 장수왕 때부터 고려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중국 왕조들도 고구려를 고려라 불렀고요. 건국 초기에 궁예가 지배하던 지역은 거의가 옛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고구려계 주민들이 호응을 얻으려 국호를 고려로 정하고 취임 일성으로 고구려의 복수를 내걸었던 거죠. 또 태어나자마자 포대기에 쌓인 자신을 버린 신라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부석사에서 신라왕의 초상을 칼로 내리쳤다고 할 정도니까 궁예로서는 고구려의 복수가 곧 신라에 대한 자신의 복수였던 거죠. 궁예는 918년 왕건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나라 이름을 3번 바꾸는데요. 18년의 단명 왕조가 무슨 변덕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나라 이름 속에 궁예의 꿈과 이상이 담겨 있죠. 904년 두 번째 국호 마지는 산스크리트어 마하진단이 줄임말입니다. 마하는 크다,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인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의 마하와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마하가 이낱말이죠. 진단은 동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는 대동방국이란 뜻이죠. 궁예가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은 영토가 옛 백제와 신라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왕건을 시켜 후백제의 배후 근거지인 나주를 점령하고 공주 호족 홍기도 기부해왔거든요. 상주 등 신라 땅도 확보했고요.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주민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대동방국 건설이란 새 통일정책의 상징을 제시한 거죠. 특히 도읍을 다시 철원으로 옮기고 신라 오소경의 하나인 청주에서 천호를 철원으로 이주시키는데요. 고구려 색깔을 희석시키고 송악의 왕건 등 고구려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죠. 또 청주는 옛 백제계로 궁예가 어린 시절 숨어 살던 곳이어서 주민들이 궁예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들을 인구가 적은 철원에 합류시켜 지지 기반을 강화한 거죠. 세 번째 국호는 911년 태봉이었습니다. 태는 천지 상하가 어울려 만물을 낳고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고 봉은 영토니까 서로 화합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후삼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만큼 고구려 신라 백제를 아울러 조화로운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죠. 궁예는 왕족이지만 어려서부터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난세의 하층민은 혁명적 변화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궁예가 구세주 미륵부를 자처하고 태봉으로 국호를 바꾼 것은 자신이 지지 기반인 하층민의 염원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었던 거죠. 궁예의 근거지였던 철원에 도피한사가 있는데 865년에 제작된 철조 비로잔압을 뒷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라건대 비천한 사람들이 마침내 창과 방망이를 스스로 쳐 긴 어둠에서 깨쳐날 것이며 말세가 된 현실을 구제할 미륵불이 도래를 염원하는 내용이죠. 안성의 국사함에도 궁예 미륵이라 불리는 석조열의 입상이 있고요. 궁예가 철원에 도읍하고 미륵불로 자처한 데에는 이런 밑바닥 민심이 한몫했던 거죠. 그러나 이상이 아무리 높고 아름답더라도 두 발은 현실을 딛고 있어야죠. 그래야 기득권 세력이 반발을 소화하고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주의자 궁예와 현실주의자 왕건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승패를 결정했던 거죠. 궁예가 가난하는 왕후 강비를 잔인하게 처형하는데요. 말리던 두 아들도 죽이죠. 왕후 강비가 고구려 계임을 고려할 때 반역 등 다른 사연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고 승자의 기록이니까 잔혹성이 과장됐을 수도 있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서 궁예의 통치 방향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왕권 강화를 통해 유력, 호족, 고구려계, 정통, 불교, 유학자들의 반발을 꺾으려 한 거죠. 말하자면 호족 연합체적 성격을 중앙 집권적 전제체제로 바꾸려 했던 거죠.
그러나 방법이 너무 급진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손수 불교 경전을 쓴다거나 관심법을 들먹인 것은 대표적인 패착이었죠. 반면 왕건은 전국 각지에서 29명의 부인을 얻는 방식으로 사병을 거느린 지방 호족들과 연대하죠. 세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궁에는 1경의 토지에서 6석의 세금을 거두고 1경 이하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면세를 해줬습니다. 왕건은 토지 소유가 많든 적든 일부의 토지에서 3승을 거두다가 후에 1승으로 감면하고요. 일률적으로 감면하니까 호족이나 고위관리는 좋았으나 토지가 적은 농민은 오히려 불리했던 거죠. 난폭하게 알려진 궁예의 뒷면에 하층민을 배려하는 면모가 있었던 거죠. 다만 초심을 잃고 급격하고 과격했던 방법이 문제였죠. 사실 일본은 전국시대 3명의 주인공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도덕잣대로 일방적으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다가 쌀을 찢고 도요토미가 반죽한 천하를 도쿠가와가 힘안 들이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 사실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중국 삼국지도 한족 왕조인 한의 후에 유비를 눈물겹도록 조명하긴 하지만 조조와 손권을 무조건 악한으로 몰지는 않죠. 그런 각도에서 폭군으로 알려진 궁예를 되살려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